안녕하세요. 안녕하지 않으세요? 자,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이 부동산 공법 담당하는 한종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 공법 과목 같이 공부하게 됐고요. 하여튼 엊그제 우리 30일 시험이 끝났는데 또 내년도 시험 대비하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내년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끔 하여튼 최고의 강의로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이 매년 이제 10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불과 이제 저번 주에 30회 시험이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개강 날이니까 30회 시험 그 분석 좀 하고, 그리고 공법이 어떤 과목이다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실지 그런 것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어제는 세법 과목 들으셨죠? 세법하고 우리 공법 다 2차 과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시는데 그 토요일 날 9시까지 입시를 해서요. 시험을 봅니다. 우리 시험은 1차하고 2차 하루에 다 보게 되죠. 그래서 9시까지 입시를 하셔갖고 일단 9시 반부터 1차 과목부터 쭉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1차 과목 하면은 부동산 학개론, 줄여갖고 학개론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민법과 민사특별법. 그래서 이 두 과목을 1차 과목이다. 그래서 1차 과목부터 먼저 시험을 보시게 되죠. 그리고 각 과목별로 40문제씩 시험을 봅니다. 40문제씩. 자, 그리고 시험 시간도 한 문제당 1분씩 줘요. 그래서 40분, 40분인데, OMR 카드 이것도 작성하고 해야 되니까 10분씩 더 줘갖고, 과목별로 50분씩 주죠. 그래서 50분, 50분 해갖고, 합쳐갖고 100분. 자, 1차 과목부터 먼저 시험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 쉬었다가, 이제 2차 과목도 마저 하루에 싹 다 시험을 보게 되죠. 자, 2차 과목 중에서 먼저 공인중개사법. 자, 우리가 이제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에 관해서 공부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제 부동산 공법. 자, 이 두 과목을 또 먼저 시험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40문제, 그리고 공법도 40문제. 자, 100분 또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또 30분 쉬었다가 우리 이제 부동산 공시법, 그리고 세법. 자, 공시세법. 자, 여기 이제 한 과목으로서 역시 또 40분, 40문제. 자, 50분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싹 시험을 보게 되고요. 자, 요 밑에 세 개 과목을 2차 과목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하고 2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1차 시험에 합격이 돼야 2차가 유효가 돼요. 1차 불합격하면 2차는 그냥 무효입니다. 그래서 1차부터 먼저 합격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차하고 2차 이렇게 같이 시험을 보고요. 그럼 저와 같이 공부하는 이 부동산법은 2차 과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2차 과목이고요. 자, 요새 이제 출제 경향, 한 최근 5년간 출제 경향을 보면 1차 과목은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돼요. 1차 과목이 확 어려워지고 뭐 쉬웠다가 어려웠다 이런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 1차는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게끔 1차는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민법이 좀 어려웠다 했는데 그래도 1년 공부했으면 충분히 다 60점 이상 맞아갖고 합격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요. 자, 요새 출제 경향은 2차. 자, 2차 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돼요. 1차가 이제 무난하게 출제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시험에 합격해갖고 1차만 합격해서 올해 2차 시험 본 분들이 한 2만 명이 돼요. 2만 명.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떨어뜨리고 해야 되니까 2차 갖고 합격자 수를 조절을 하고 있죠. 그래서 2차가 요새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자, 예전에 우리 이제 2차 시험 합격할 때는 이 공인중개사법, 얘가 이제 효작 과목이라고 그래요. 이 공인중개사법에 한 80점 정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80점 맞았다. 그러면 공법하고 공시세법은 50점씩만 맞아도 그 10점씩 보태줘갖고 평균 60점으로 딱 합격하게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2차 과목에서는 이 공인중개사법, 얘를 고득점을 노려야 되고요. 그래서 80점, 50점, 50점, 이렇게 평균 60점, 이렇게 합격을 하는데, 자, 이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공인중개사법, 자, 이 과목이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도 80점 맞기 힘들게, 한 70점 정도. 그 정도로 이 공인중개사법이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공법은 50점, 그리고 공시세법은 60점. 그래서 70점, 50점, 60점, 딱 평균 60점. 자, 이렇게 합격할 수 있게끔 요새 올해, 작년 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공법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쉽게 출제가 되든 어렵게 출제가 되든 딱 몇 점만 맞아주면 되냐? 50점. 이 50점만 딱 맞아주면 성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50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수고요. 이 50점은 어떻게 맞으면 돼요?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렇게 쭉 끝까지 쭉 가시면 돼요.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그런데 문제는 한 개 맞고 두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세 개 틀리고 그냥 쭉 틀리고 그래서 50점 맞는 거 이게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거 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2차 과목에서는 이 공법이 제일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운 과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법을 뭐 별명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포의 공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포의 공법. 그 공포의 공법이다. 공포라는 게 공법 포기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수학을 포기하면 수포자 그러죠. 또 영어를 포기하면은 영포자라고 하듯이 2차 과목에서는 이 공법 포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자, 이 공법은 50점만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자 이렇게만 해주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죠. 그래서 너무 이 공법의 공포를 갖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년을 공부해갖고 이거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거 못하겠어요? 다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딱 공부해갖고 1년 공부해갖고 딱 1년 만에 60점, 평균 60점 맞아갖고 합격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시험에서 딱 평균 60점 맞았다. 자, 우리 시험 보고 그대로 시험지 갖고 오죠. 가다만 갖고 채점을 딱 해보니까 딱 점 나왔어요. 2차 과목 세 과목이 딱 60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 합격자 발표가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를 해요. 그럼 딱 60점 맞았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내가 또 OMR 카드 뭐 하나 삐끗하진 않았는지 오만 잡생각이 들어갖고 잠도 못 자고요. 그래서 한 달 지난 다음에 합격자 모임 가보면 얼굴이 많이 상해 있어요. 그 눈 밑에 다크서클이 들여져 있고 하여튼 수척해져 갖고 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개만 딱 더 맞춰요. 그 한 개만 딱 더 맞추면은 60.83. 자, 요 점수가 됩니다. 자, 요게 신의 점수라고 그래요. 딱 1년 공부해갖고 60.83 딱 맞아갖고 합격하신 분하고 한 3년 이렇게 공부해갖고 뭐 훌륭한 점수 한 80점. 2차 과목 평균 80점 맞아갖고 합격하신 분이 있다. 그럼 1년 만에 60.83 맞은 사람하고 3년 동안 공부해서 80점 맞은 사람. 자, 요 중개 실무 나왔고 중개 실무 누가 더 잘할까요? 그거에 뭐 알 수가 없죠. 그 자기 사업 수완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 되니까요. 자, 우리 시험은 몇 점으로 합격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합격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자, 과목별로 60점 이상, 과목별로 꽈락이 없이 꽈락이라는 것이 40점을 못 맞는 거, 40점 미만을 꽈락이다라고 하고요. 이 꽈락이 없이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60.84 맞아갖고 1년 만에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 자, 이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몇 점으로 합격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효율적으로 공부하셔갖고 60.83 딱 맞아갖고 합격하시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뭐 공인중개사법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냥 50점만 맞으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점. 자, 그래서 오늘은 기초 입문과정 1주차가 되고요. 자, 올해 시험 문제 30의 기출문제 한번 분석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불과 2주 전에 이제 시험을 봤고요. 자, 우리 공법은 구체적으로 6개 법을 공부를 합니다. 6개 법률별로 출제 비율. 자, 이거는 뭐 예년하고 똑같이 출제가 되고요. 이 공법이 한 과목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이 6개 법률은 이따가 어떤 법들 공부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난이도 분석인데 난이도 상, 중, 하 이렇게 나눠놨고요. 난이도 상위 문제는 이거는 기본서에도 없는 거예요. 기본서에 없거나 또는 기본서에 있어도 우리가 1년 동안 공부 안 하는 내용 이거 물어보는 것을 난이도 상이다라고 하고요. 자, 올해는 우리 공법에서 난이도 상위 문제가 9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문제가 난이도 상이었는데 올해는 난이도 상인 게 9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문제는 확 줄어가지고 난이도 중짜리, 하짜리 이게 합쳐갖고 31문제요. 77.5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공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회 시험은 역대급으로 쉽게 물어봤습니다. 역대급으로. 이렇게 평이하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2차 과목에서 요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진 분이 반이에요.
공법 꽈락. 그리고 공법 꽈락은 넘어갔는데 2차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되었고 떨어졌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과목에서 떨어진 이유가 공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법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공법이 제일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난이도 상위 문제 이거는 때려 죽여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낸 사람한테도 한 5분 지나갖고 당신이 한번 맞춰봐라. 당신이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이런 거 다 틀려도 관계없어요. 난이도 중하, 이게 우리가 1년 내내 지지고 볶고 공부하는 내용들입니다. 모의고사도 보고 맨날 공부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난이도 중하짜리. 그래서 요 매년 그렇듯이 우리 공법은 난이도 중하. 우리 공부하는 내용 요거를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맞춰갖고 점수 따면 돼요. 50점은 맞으면 되는데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 가신 분들 공법 60점, 70점 다 맞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쉽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첫 번째 법률, 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거 줄여갖고 우리 국토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법에서 난이도 상위 문제가 하나가 없어요. 난이도 상인 게 하나가 없고 난이도 중하, 특히 하짜리가 8문제. 그래서 우리 공법 1번부터 딱 12번까지가 요 첫 번째 법률 갖고 시험을 보죠. 근데 1번부터 12번까지가 다 그냥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2번 딱 보니까 아는 거예요. 3번도 아는 거고 뭐 다 쉬운 문제들이요. 그래서 1번 아는 거, 2번 아는 거 맞히고 그러면은 자신감 뿜뿜 한다고 그러죠. 자신감 뿜뿜.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특히 공법을 평이하게 시험을 봐갖고 올해는 2차 과목에서 많이들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작년 같은 경우 작년 30일의 시험에서는 이 첫 번째 법률에서 난이도 상인 게 8문제였어요. 그래서 작년은 거꾸로 1번 보니까 몰라요. 2번도 보니까 몰라요. 3번도 보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 있던 자신감도 팍 쪼그라들어갖고 작년에는 하여튼 공법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아주 공법이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요 세 번째 법, 도시 및 주거환 정비법하고 네 번째 건축법, 여기서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지 나머지 법들에서 다 평이하게 출제가 돼갖고 올해는 하여튼 역대급으로 그냥 공법이 쉽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복 받았다.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시험은 조금 무난하게 출제가 돼갖고 복 받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공법이 지금 난이도가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일 어렵게 물어봤는데 올해는 또 제일 쉽게 물어보고 그럼 내년도 여러분들이 시험 볼 내년도에는 이제 쉽게 물어볼 타임이요, 어렵게 물어볼 타임이요. 어렵게. 걱정이 되죠. 하여튼 처음 초장부터 그냥 겁을 엄청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 내년도에는 좀 우리 공법이 또 어렵게 출제가 될 때가 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우리 요 난이도 상짜리 이거는 필요 없어요. 요 난이도 중하 요 맨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요거를 확실하게 정리해갖고 시험에서 본 시험에서 틀리지 않고 맞히면은 얼마든지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되고요. 자, 다음 기타 분석해갖고 이 박스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 박스형 문제가 작년부터 등장해갖고 이 박스형 문제가 올해는 11문제가 나왔는데 작년도 시험에서는 15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박스형 문제가 아주 사람 염장 지르는 문제가 돼요. 염장 지른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시험은 오지선답니다. 지문 5개를 주는데 이 박스형 문제는 박스에다가 딱 3개만 줘요.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이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찾아라. 틀린 것을 모두 찾아라. 그래서 지문 보면 1번이 기역, 2번이 니은, 3번은 기역, 니은, 4번은 뭐 기역, 디귿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딱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3개 딱 지문 3개 주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알아야 맞출 수 있게끔 난이도 상짜리였어요. 다. 이게 작년에 15문제가 출제가 돼갖고 그냥 헉 했던 건데 올해는 박스형 문제가 11문제로 확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이 박스형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쉽게 출제가 돼갖고 하여튼 올해 시험은 공법 시험은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숫자형 문제는 이 단순 암기형 숫자 외워갖고 그냥 맞추는 거 숫자만 딱 외우는 거 우리 공법이 다른 과목 통틀어갖고 외울 게 제일 많습니다. 숫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과목이 되고요. 그럼 숫자 외워갖고 뭐 예를 들어갖고 우리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는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뭐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 자, 이런 동의 요건들 분수들이 많이 나오고요. 요거 그냥 간단하게 가로 딱 비워갖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런 식으로 숫자만 딱 외워갖고 물어보는 문제. 이게 종전에는 한 10문제 이상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점점 줄어듭니다. 올해는 이렇게 숫자만 단순하게 외워갖고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딱 5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 말은 이제 단순하게 숫자 몇 개 외워갖고 학교 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지향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종합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거지 단순하게 암기해갖고 학교 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죠. 그 다음에 긍정형하고 부정형 이렇게 써놨는데요. 긍정형은 옳은 거 찾으시오. 부정형은 틀린 거 찾으시오.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당연히 뭐가 더 어려운 문제냐? 옳은 거 찾으시오. 이게 훨씬 더 어렵다 그러죠. 이유는 옳은 거 찾으시오 하면은 지문 5개 중에서 4개는 틀린 거고 1개만 맞는 거죠. 4개를 틀린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틀린 거 찾으시오. 요거는 지문 4개가 맞고 하나만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만 틀린 거 확실하게 알면 답 찾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옳은 거 찾으시오 하는 문제가 훨씬 더 어렵다 그래요.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올해는 이제 긍정형 문제가 25개. 그래서 이 옳은 거 찾으시오. 요거 갖고 난이도를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이 지문들이 다 평이한 지문들, 쉬운 지문을 갖고 물어봐갖고 옳은 거 찾으시오 하는 문제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역대급으로 10년 동안 이런 애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공법이 아주 제일 평이하게 좀 쉽게 출제가 된 해였다라고 하고요. 근데 내년도에는 또 어려워질 타임이니까 하여튼 우리 경각심을 갖고요. 방심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작년 시험 문제 한번 분석해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한 2시간 동안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이다 이런 것들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입문서 갖고 수업을 합니다. 자, 입문서 162페이지 보세요. 자, 입문서 162페이지. 자, 부동산법의 총칙 해가지고 부동산 공법. 우리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게 되는데요. 어떤 과목이고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어떻게 공부하실지 그런 것들 한 2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러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이다라고 했고요. 이 부동산 공법. 자, 이거는 우리 시험의 2차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동산하고 공법 두 단어로 돼 있으니까 각각 하나씩 풀어보면 되죠. 자, 먼저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물도 있고 임목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 공법에서 부동산 이 정착물에서는 건물만 지칭합니다. 건물. 그래서 이 건물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 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뭐냐? 토지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래서 부동산 하면은 토지가 주가 되고요. 그 정착물 중에서는 건물. 근데 이 토지가 주니까 부동산 공법을 다른 말로 토지공법 이렇게도 얘기하죠. 토지공법.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공법이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공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공적인 법. 그러면 공법하고 구분해갖고 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교할 때는 CF 이렇게 써요. CF 해갖고 사법. 그럼 사법이라는 것은 사적인 법이다. 그죠? 사적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우리가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공법은 공적인 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 사법의 대표적으로 민법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1차 과목에서 공부하는 민법이나 상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적인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법이다라고 하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 공법은 공적 관계를 규율한다 그래요. 그럼 공적인 관계라는 것은 국가하고 국민입니다. 이 개인이라고 써놨는데요. 여기 이제 국민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법 관계에서는 개인하고 개인이 절대 평등이요. 법 앞에 평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평등한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 하면은 사법이다라고 하고요. 이에 관해서 우리 공법에서는 국가하고 국민이 평등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그려놨듯이 국가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더 위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복종을 하는 상명하복이라는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평등한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한다 하면은 사법, 국가와 국민의 수직적인 상하, 수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고요. 그럼 이제 부동산하고 공법,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갖고 합쳐갖고 이해하면 되죠.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토지와 건물, 그 중에서도 본질적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토지, 토지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요거를 통칭해갖고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고요. 저는 부동산 공법에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자, 공법의 성격이다 해서 한 4가지 정도 써놨고요. 첫 번째, 우리 공법, 부동산 공법은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행정법. 이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동산에 대한 행정에 관한 법. 그래서 행정법의 하나다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 공법,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 들어본 법들은 대부분 공법이 돼요. 헌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헌법.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또는 국가의 통치구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구조를 규정하는 헌법도 당연히 공법입니다. 그럼 우리 헌법 제1조가 뭐라 그래요? 헌법 제1조. 별로 뭐 관심 없는 거죠. 자, 헌법 제1조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헌법도 다 공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형법이라는 거 있죠. 형법.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국가가 범죄로 규정을 하고요.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처벌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지 마라. 또 남의 물건 훔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런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사기쳤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 그래서 제 취미가 이제 유일한 취미가 만년필 수집하는 게 제 취미요. 어떻게 보면 좀 고상하다 싶은데 그 만년필 단종되고 이런 것은 중고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중고나라에서 만년필 살려고 딱 돈 냈는데 아이 나쁜 놈이 사기쳐갖고 그 경찰서 와서 엊그제도 신고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쁜 놈. 아무튼 그래서 사기치지 말고 이런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 대신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처벌하는 거죠. 이런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 그것도 당연히 다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 공법 중에서도 무슨 법이냐? 행정법.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국가가 각종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부동산 행정에 관한 법이다. 행정법. 그리고 행정법에서는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공법은 규제법이다라고 하고요. 이게 한마디로 공법의 성격 핵심입니다. 규제법이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0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을 국가가 규제하는 법, 이 규제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왜 국가가 국민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것을 규제하게 될까요? 규제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부동산을 전적으로 국민에게만 맡겨두니까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대표적으로 독점 현상, 투기 현상. 그래서 2대8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파르토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한정된 우리 국토를 가진 자 20%가 80% 이상 독점을 하고 있어요. 뭐 재벌들이 독점하고 있죠. 또 아파트를 혼자서 막 400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400채. 야, 1년에 하나씩 살아도 평생을 살아도 못 살겠네요. 혼자서 아파트 400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거 어떤 경우예요? 부러운 경우죠. 부러운 경우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투기입니다. 투기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또 뭐 난개발이라든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부동산에 발생하는 독점 현상, 투기 현상, 또 난개발 현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도입한다고 그래요. 우리 대표적으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게 아파트라고 그러죠. 아파트는 구조 자체가 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적용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 분양가를 국가가 규제하는 거죠. 너무 비싸게 분양하지 마라. 싸게 분양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이 보다 싸게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니까 옆에 아파트들도 그냥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주택가의 급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가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한 10억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건설회사가 8억에 분양을 하게 돼요. 그러면 8억에 분양받았다. 시가의 차액 2억 그냥 먹는 거죠. 불로소득이 되니까 하여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일단 분양부터 받아보자. 경쟁률이 몇천 대, 몇만 대 아주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에 대한 투기 광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갖고 오죠. 예를 들어 갖고 토지를
요 토지를 A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 A가 이 토지를 B한테 팔라 그래요. 그래서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죠. 매매 계약,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파는 사람 A를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는 사람 B를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매매 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은 이 토지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죠. 거꾸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요.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인과 개인 간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이런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민법 같은 사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계약 체결해서 토지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런데 A가 소유하는 이 토지가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토지라고 그래요. 허가구역 안에 토지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서울의 강남, 소초 이런데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토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곳에 국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허가구역 안에 토지더라. 이때는 A가 B에게 이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가 돼서 B가 이 토지를 매수할 수가 있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못 받았다. 그럼 매매계약도 무효가 돼서 B가 이 토지를 매수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국가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게 되니까 이런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거, 이런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 이 허가받는 이유는 B가 이 토지를 취득하는데 투기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허가받아라 그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B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거더라 그러면 국가가 이 허가를 안 내죠. 허가를 안 내주면 B는 이 토지를 매수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요. 국가가 딱 보고 투기면은 토지 거래 하지 마라. 또 투기가 아니다, 실수요다 인정하면 토지 거래해라.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이런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우월한 지에서 명령, 강제 이 규제하는 것을 우리가 공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B가 실수요라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받아갖고 매매계약이 유효, 이 토지를 매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B가 이 토지를 매수하게 됐다. 그럼 B가 이제 자기 땅이라고 이 땅에 내 맘대로 이용하고 개발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토지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다 지정이 되어 있어갖고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 토지를 개발할 수도 있고 농사만 지을 수도 있고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토지 이용 못한다는 거예요. 다 용도 지역 등에 따라서 토지를 어떻게 쓸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정해준 대로만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땅이 천만다행히 개발할 수 있는 땅이더라. 그럼 개발할 수 있는 땅인데 우리가 토지를 개발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건물 건축하는 거죠. 그럼 이 토지에 B가 이제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그럼 건물도 자기 마음대로 건축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건물의 종류도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해준 것만 건축할 수가 있고요. 또 지 마음대로 막 100층짜리 건물 건축하고 그런 것도 안 돼요. 건물의 층수는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칭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냐? 규제라고 그래요. 규제. 그래서 내 땅이라도 내 맘대로 건물 짓고 이용 못하게 각종의 규제를 하고요. 이런 규제를 통해서 투기라든지 또는 국토가 난개발이 되는 것들을 규제해서 투기해갖고 자기는 돈 벌지 몰라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겠죠. 뭐 빈부격차라든지 양극화, 상대적 박탈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개인의 이익을 넘어가는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 이익, 그거를 우리가 공익이라고 합니다. 공공복리,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이거를 통칭해갖고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규제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규제를 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가 수천만 필지가 돼요. 그럼 그 토지 그 많은데 일일이 토지에 대한 규제를 정할 수가 없죠. 이 땅을 이렇게 써라, 저 땅은 저렇게 써라 일일이 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각종의 이제 토지에 대한 계획들이 또 쭉 나오게 돼요. 뭐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공 기본계획이다, 도시공 관리계획이다. 이런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토지거래 허가 받고 토지거래해라. 그리고 정해준 대로만 건물 짓고 개발해라. 이런 규제를 위반하게 됐다. 그 위반하게 되면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해버려. 우리 예를 들어갖고 이제 건물을 건축할 때도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럼 내 땅에 내 돈 갖고 정해준 건물 건축하는데 그냥 건축 못 한다는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건물 건축할 수가 있고요. 그럼 왜 건축 허가라는 것을 또 받도록 할까요? 집 맘대로 건물 져갖고 부실 시공해서 건물 무너졌다. 자기가 죽는 게 아니죠. 뭐 세입자라든지 딴 사람이 죽을 수가 있어요. 즉 함부로 건물 건축해서 무너지게 되면 타인의 생명, 신체 이런 것들을 침해할 수가 있으니까 함부로 건물 못 짓게요.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 기준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받아갖고 건물 건축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무허가, 허가 없이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다. 그럼 처벌해버려요. 도시지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공법은 딱 국민들에게 규제를 정해놓고요. 규제를 위반하면은 처벌해버려. 그러니까 이 법률 자체가 엄격하다. 그죠? 엄격하고 그냥 딱딱한 거예요. 딱딱한 거. 그래서 저도 얼굴이 어때요? 딱딱하게 생겼죠? 아주 엄격하게 생겼어요. 자, 그렇지는 않고 귀염둥이인데 아무튼 근데 보다 보면 귀염둥이가 돼요. 자, 그래서 엄격하고 딱딱한 이 공법을 가급적 우리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끔 풀어갖고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하는 것을 좀 학문적으로 우리 좀 유식하게 공용 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용 부담에 관해서 우리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공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공용이라고 할 때는 공공의 목적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에 부담을 가하는 법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 부담이라는 말이 첫 번째 법률 용어입니다. 부담. 자, 부담이라는 말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에서 써요? 부담. 부담. 얼굴이 부담된다? 그런 의미에서 부담이라는 말 쓰는데 우리 공법에서 부담이 뭐 얼굴이 부담스럽다 그런 게 아니고 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두 글자로 부담이라고 그래요. 의무 부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를 서로 약속해 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농지보전 부담금, 농지법에서 농지보전 부담금이라는 거 배워요. 그럼 부담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 국민들에게 돈 내라는 거예요. 돈. 근데 그냥 돈 내셔 그러면은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피 같은 내 돈 나가는 것 같고 안 좋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살짝 돌려갖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금은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 돈을 내셔 하는 거고요. 그래서 농지보전 부담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돈을 내도록 하는 거. 쉽게 우리가 풀어갖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공용 부담이라고 하고요. 저는 공용 부담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공용 제한. 저 공용 제한이라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입니다. 우리 한정된 우리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내 땅인데 내 맘대로 못 쓰게 규제하는 거예요.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 그래서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공용 제한. 그래서 이 공용 제한의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지구 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용도라는 말은 토지의 쓰임새요. 국가가 다 계획으로 이 땅을 이렇게 쓰세요. 쓰임새를 다 정해놨어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써야 돼요.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개발 못하게 한다. 그거를 공용 제한, 지역지구 구역이다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 공법을 공부했다 그러면 첫 번째 받아들여야 되는 마인드, 리갈 마인드라고 그래요.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용도에 맞게끔만 토지를 쓰도록 철저하게 규제하고요. 이 중에서 용도지역이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용도지구 한 문제, 용도구역 한 문제. 그래서 이런 토지용을 규제하는 공용제한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4문제 이상, 10% 이상이 이 공용제한이라는 것에서 출제가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공용수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공용수용. 자, 수용이라는 것은 거둘 숫자 써갖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 강제 취득한다는 게 강제적으로 뺏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우리 공익사업, 뭐 도로 같은 거를 설치하든 전철을 설치하든 신공항을 건설하든 신도시를 개발하든 자, 이런 공익사업 하는데 그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안 팝니다. 그러면 도로 같은 거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도로를 놓든 뭐 신도시를 개발하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같은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수용한다. 물론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정당하게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고요. 그럼 혹시 저 지방 같은데 땅 갖고 계신 분 있을까요? 토지 소유하고 계신 분? 안타깝죠. 그래서 토지가 있는데 저 귀하의 토지가 무슨 사업에 필요한 토지니까 수용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수용 관련해서 문서 같은 거 뭐 날라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한번 자기가 해봤으면은 그냥 알아요. 그런데 이 단점이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거예요. 수용 같은 거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죠. 겪어보지 못했던 것을 그냥 문서로 텍스트로 공부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와닿는 게 없어요. 이게 거꾸로 민법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이런 거 맨날 우리 뭐 사고 팔고 빌려주고 이런 거 해보니까 처음에 접근성은 좋죠. 그래서 처음에 접근성은 좋은데 공부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민법이에요. 근데 거꾸로 우리 공법은 우리가 경험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생소하고 낯선 것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공부하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규제법이라고 그랬죠. 이 규제라는 것은 핵심이 명확한 거예요. 명확. 뭐를 하지 말라는 거죠. 명확. 그런데 이거를 어려운 말로 좀 우리 생소한 내용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지, 하다 보면 내용 자체가 뭐 어려운 법은 절대 아닌 거고요. 그래서 또 샜는데 요 수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 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 취득한다. 그거를 수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법에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 이 4가지 사업에서 수용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중에서 꼬박꼬박 2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용도 우리가 공법이라는 걸 공부했다 그러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개념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거 이외에도 공용환지, 뭐 공용환권 이런 공용부담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4가지 대표적인 공법의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럼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 토지에 대한 행정작용에 관한 법률,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행정에 관한 법이다. 그 다음에 본질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 국민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규제해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선 규제하는 법이다.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계획입니다.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토지 이용 개발하는 것을 규제하고요. 이 규제하는 것을 학문적으로 공용 부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용 부담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 어떤 거다 쫙 말씀드려봤고요. 그래서 결론.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뭐하는 법이다? 규제하는 법. 그거를 공법이다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 공법에서는 항상 이 주어가 누가 되는 거냐? 항상 주어가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행정법에서는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규제를 가하는 것도 국가가죠. 우리 국민들은 이 규제를 어기면 안 되는 그냥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계획을 만드는 것도 국가,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국가. 그래서 공법에서는 이 국민들, 개개인이 주어가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국가가 주어로 나옵니다. 이 국가를 행정청이다라고 하고요. 이 행정청을 모르고는 절대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입문서 163페이지 그 밑에 자 행정기관의 체계, 자 행정청의 위계질서 이렇게 써놨고요. 자 요게 앞으로 우리 공법 공부하는데 베이스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알아야 공법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이지만 이 행정청의 위계질서, 자 요거부터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게 앞으로 공법에서 제일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이거 모르고는 공법을 절대 공부할 수가 없어요.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 다 똑같은 말이 되고요. 그거는 행정청이다라고 할 때는 크게 이제 2명을 얘기합니다. 국가. 이 국가를 중앙정부라고 그러죠.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를 합쳐가지고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국가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전국토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그럼 우리 중앙행정기관 하면은 크게 18개 18부가 있다고 그래요. 18부. 그래서 18개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공법, 부동산 공법에서 국가,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그러면 국토교통부 이외에 또 부서 뭐 들어보신 거 뭐 있을까요?
요새 뭐 뉴스에 맨날 나오는 거 기획재정부 예산 같은 거 있죠. 기획재정부도 있고 여성분들 제일 많으니까 여성분들 대상 여성가족부라는 거 있죠. 애들 교육부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고 뭐 환경부도 있고 18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법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중앙행정기관이다라고 하고요. 이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불러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정확한 이름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우리 앞으로는 요 교통자는 요 생략. 그래서 국토부 장관 줄여갖고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 자 이렇게 부르고요. 국토부 장관 이거 이제 판서할 때는 국토부 장관 5글자 기니까 앞글자 따갖고 그냥 국장 이렇게 쓸 거예요. 국장. 그래서 국자 하면은 국토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 이제 장관들이 국토부 장관 이외에 또 한 3명 정도가 더 출연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해양수산부 장관, 그거는 줄여갖고 해수부 장관, 판서할 때는 해장, 뭐 그렇게 쓸 거고요. 해장.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장관, 그거는 줄여갖고 행안부 장관 쓸 때는 행장, 뭐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저 농지법에 가면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여튼 부서 이름도 또 더럽게 길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거 줄여갖고 농림부 장관, 줄여서 농장, 뭐 이런 식으로 축약해갖고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줄여갖고 국장, 이렇게 쓸 거고요. 그 각 부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이 중앙행정기관을 이꼴 국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국가, 중앙행정기관, 국토부 장관 다 똑같은 말.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이 우리 공법에서 가장 상급 행정청이 된다고 그래요. 위계질서니까 상하 위계질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국토부 장관이다. 그 얘기고요. 물론 국토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죠. 우리 행정부의 수반을 누구라고 그래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갖고 각 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또 있죠. 그리고 이제 각 부의 장관들 이렇게 나가는데, 자,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 대통령하고 총리가 나오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 총리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공법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이 지방자치단체. 자, 이 지방행정기관이다라고 하고요. 이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지방자치법에서 종류가 2가지로 나눠져요. 먼저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그리고 광역지자체 안에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를 두게 되죠. 그래서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종류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광역지자체라고 할 때는 우리 서울특별시, 특별시가 있고 부산광역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광역시가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기도, 강원도 도가 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이거를 일반행정구역으로서 광역지자체라고 하는데 2개가 더 있어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특별히 자치하는 시, 특별히 자치하는 도, 얘들도 다 광역지자체다라고 하고요. 얘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나씩밖에 없죠. 요 특별자치시 얘는 어디냐?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는 정확한 이름이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요것도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죠. 얘는 어디요? 제주도. 제주 특별자치도. 그래서 세종시, 제주도 말 그대로 특별히 자치하는 시, 특별히 자치하는 도다. 그래서 이 5개를 우리가 광역지자체라고 부릅니다. 광역지자체. 그래서 처음에 우리 법조문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써줘요. 그런데 이거 나올 때마다 다 써주게 되면은 법조문이 길어집니다. 막 2줄씩 하고 길어지니까 처음만 다 써주고 줄여갖고 있어요. 그럼 이 5개 광역지자체는 이하에서 줄여갖고 어떻게 쓰는 거냐? 자, 이거는 이제 뒤에 말 따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뒤에 말 따니까 시 아니면 도가 되죠. 그래서 이 광역지자체 5개는 우리가 줄여갖고 그냥 시도 이렇게 씁니다. 그럼 시도 하는데 시도하면은 정확하게 5개 뭐가 있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이 5개를 간단하게 줄여갖고 시도 이렇게 쓰게 되고요. 자, 요 시도의 장, 광역지자체장은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도는 도장이 아니죠.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이 5명을 광역지자체장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이 사람들도 처음 나올 때는 다 써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다 써주는데 역시 계속 다 써주려고 그러면 법조문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줄여갖고 있어요. 처음 나올 때만 딱 이렇게 써주고 이하에서는 줄여갖고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이 사람들을 줄여서 시도지사 이렇게 씁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시도지사가 우리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냥 매 페이지마다 이놈의 시도지사 하는데 그 시도지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첫 시간부터 저 시도지사가 누구다 이거를 밝혀드리는 거고요. 자, 시도지사 하면은 정확하게 5명 누구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줄여갖고 간단하게 시도지사 이하에서는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광역지자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이제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를 둡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를 둔다 그래요. 특별시에는 자치구를 둔다.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자치구를 두고요. 우리 서울특별시는 자치구가 몇 개 있다 그래요? 25개 있다 그러죠. 25개 자치구로 구성되는 큰 도시가 서울특별시가 돼요. 그 다음에 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이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와 군을 둔다. 그래서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 특별시 안에는 기초지자체 뭐만 있는 거냐? 자치구. 근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고 군도 있다. 이게 특별시하고의 차이점이죠. 그러면 우리 광역시 안에 군, 이거 들어본 거 뭐 있을까요? 저 가까운데 인천광역시에 송도 같은 게 연수구라 그래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이게 다 광역시 안에 군을 얘기하죠. 또 자, 우리 그 인문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64페이지 가볼까요? 친절하게 또 지도까지 다 그려놨는데요. 그 지도, 전국 지도에서 옆에 서울특별시, 그 서울특별시 안에는 종로구부터 해갖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 깨알 같은 구들, 그거 다 세어보면은 딱 그게 몇 개냐? 25개. 25개 자치구로 구성된 것이 서울특별시다. 그 밑에 부산광역시 한번 봐요. 부산광역시 맨 오른쪽에 뭐 있어요? 기장군 해서 나오죠. 그 기장군이 우리 고리발전소 같은 원자력 발전소 그런 게 막 밀집해 있는 곳이 기장군이라고 그래요. 그 기장군 밑에 해운대구 있죠. 해운대구. 그래서 이 광역시 안에는 해운대구 같은 구도 있고 기장군 같은 군도 있다. 그래서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하고 군이 있다.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경기도 같은 도 안에는 시하고 군을 둡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가평군 뭐 이런 식으로 기초시, 기초군이라고 하죠. 시하고 군을 둔다. 그래서 이 기초지자체는 종류가 자치구하고 군하고 시가 되고요. 자, 이거를 줄여갖고 시, 군, 구라고 합니다. 시, 군, 구. 그래서 시군구 하는데 그럼 똑같이 시도 할 때도 시라고 쓰고요. 시군구 할 때도 시라고 써요. 그럼 국어는 그냥 똑같이 시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시군구에서 요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기초시, 성남시, 수원시 이런 기초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똑같이 시라고 쓰지만 의미가 다르다. 이것들을 서로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약속. 그리고 기초지자체장, 자치구는 구청장이라고 그러죠. 자치구청장. 그리고 군이면 군수, 시면은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갖고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 자, 여기 이제 기초지자체장이다라고 하고요. 이 시군구청장이 가장 하급 행정청이 돼요. 하급 행정청. 그래서 역시 상하 위계질서. 그래서 우리 공법에 제일 높은 사람 상급 행정청은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시군구청장. 무조건 요 위계질서에 따라서 공법은 딱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요. 도 안에 있는 시하고 군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용할지 토지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요. 그러면 시장원수가 토지 계획을 수립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잘 수립했는지 상급 행정처한테 가서 승인, 사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는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는 거냐? 시장원수 위에 누가 있어요? 도지사. 도지사한테 와서 승인 받는 거죠. 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어요.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와서 승인 받는 거냐?
국토부 장관. 그대로 그냥 위계질서예요. 그래서 절대 시장 운수가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와서 승인받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시장 운수는 도지사한테,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이 위계질서만 딱 파악해도 공법 공부하는데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계질서대로 공법이 딱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 위계질서 이거 파악하고요. 뭐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그냥 주소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몇 가지 더 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자,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얘들은 광역지자체인데 특징이 또 있어요. 특징이 딱 보여요. 특징. 기초가 없다. 그래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인데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또 특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법 공부할 때 이 시군구청장의 권한이 있고 시도지사의 권한이 있어요. 즉 광역하고 기초의 권한이 각각 있어요. 그러면 내 땅에다 건물 건축하려고 그래요.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건축 허가는 누구한테 가서 받는 거냐? 시군 구청장, 제일 가까운 사람, 시군구청장한테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적법하게 건축할 수가 있고요. 근데 땅에다가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요. 용도지역의 지정은 누가 하는 거냐?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용도지역을 지정. 그래서 광역의 권한, 기초의 권한이 각각 나눠져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건물 건축하려면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요? 얘는 밑에가 없으니까 그냥 세종시장한테 가서 허가 받아야 돼요. 세종시의 용도지역 누가 지정하겠어요? 원칙대로 세종시장이 지정합니다. 제주도에서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요? 밑에가 없으니까 제주도지사한테 가서 건축허가 받죠. 또 용도지역도 제주도지사가 다 지정합니다. 즉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밑에 기초가 없어요. 우리 제주도에 뭐 서귀포시, 제주시 이거 들어갔죠?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지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행정구역, 행정편의를 위한 거지 법적으로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밑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기초의 권한도 다 갖고 광역의 권한도 다 갖습니다. 즉, 그 말은 만능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 된다. 다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냥 안 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되는데 이 사람들 갖고 논점으로 뭐 정답으로 물어보고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법조문만 길어지니까 이하에서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얘들 논점으로 우리 시험에서 정답 주고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냥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그림자 같다 그러는 거죠. 투명인간. 투명인간처럼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냥 광역지자체다. 그 정도 위계질서 잡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요겁니다. 자치. 자치라는 말이 뭐겠어요? 자치. 국가의 감독, 승인 관계없이 그냥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간다. 스스로 관할구역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자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치. 스스로 통치한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그거를 우리가 광역지자체장이라고 그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사람들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갑니다. 스스로.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는 누가 다스려 나가는 거냐? 특별시장이. 그래서 특별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모습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시장이 책임지고 서울특별시를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광역시는 광역시장, 경기도 같은 도는 토지사가.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시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를 해나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치권 개념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도지사 밑에 기초시, 기초군, 이 중에서 이 기초시, 자, 요거를 다시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또 나눠요. 인구 50만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하고요. 인구가 50만 미만인 시는 일반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이 대도시의 시장, 자, 요자한테도 요 사람한테도 자치권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있어요. 항상 예외 없는 원칙이라는 건 없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도시의 시장도 자치권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이 대도시가 대부분 경기도에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저 지방으로 하면 창원시, 마산, 창원, 진해 합쳐져 갖고 창원시 뭐 등등등 해갖고, 자, 이런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도시다라고 하고 대도시장도 자치권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대도시라는 개념이 몇 년 전에 추가가 됐어요. 신설이 된 것들인데, 그럼 이런 새로운 개념들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공부할 게 늘어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대도시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면, 저희 이제 지자체는 딱 시작이 군에서 시작한다 그래. 군에서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이 됩니다. 군이 인구 5만 이상 되면 시. 그다음에 시가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 광역시가 되는 거야. 광역시. 광역시로 승격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울산시였어요. 울산시. 그런데 울산에 현대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들어갔고 근로자들 인구가 밀집해갖고 울산이 인구 100만 이상이 되면서 뭘로 승격이 된 거냐? 울산 광역시로 승격이 된 거죠. 그래서 저 군에서 시가 인구 100만 이상 되면 광역시. 그런데 우리나라 기초시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제일 큰 도시가 요 수원시요. 우리 수원시는 인구가 118만입니다. 118만. 울산보다도 더 큰 도시요. 그리고 그 다음이 고양시. 고양시는 인구가 110만. 용인시는 인구가 108만. 이 정도 돼요. 이 다 100만 넘어가는 시들이니까 얼마든지 광역시로 승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얘들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줍니다. 왜 안 시켜줄까요? 얘들 다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죠. 우리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 묶어갖고 수도권이다라고 하죠. 수도권.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아주 집중돼갖고 개발이 된 거죠. 국토의 균형 발전 다 저해돼갖고 우리 인구 5천만 중에서 2,500만이 수도권에 아주 밀집해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수도권에 쏠려갖고 개발된 현상이 심한데 이런 수도권에 또 광역시가 몇 개 출현됐다. 그런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 밀집되는 쏠림 현상이 더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절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줘요. 그냥 시인데 그런데 저 지방에 인구 5만짜리 시하고 레벨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따로 대도시라고 규정을 해서 이 대도시는 광역시로 승격 안 시켜주는 대신 자치권은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자치권 요거를 우리 공법에서는 결정권이라고 그래요. 결정. 자기가 결정 사인해갖고 할 수가 있다. 이 결정권을 자치권이라고 하고요. 그럼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권자. 원칙 누구냐? 시도지사. 그런데 누구까지? 대도시의 시장. 그래서 이 결정권자 하면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야. 이 사람들이 자치권을 갖고 계획도 결정해서 관할구역을 스스로 통치, 다스려갈 수가 있죠.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도시야 이 사람들을 자치권자 또는 공법에서는 결정권자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어때요? 공법이 흥미진진하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우리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를 관할구역이라고 그래요. 관할구역. 이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을 규제하는데요. 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입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시 관할구역 단위로, 광역시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 그럼 원래 같은 급은 도가 되죠. 그런데 이 도는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가 아닙니다. 이유는 우리 경기도 같은 도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으니까 일률적으로 토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기도 안에 시하고 군들 몇 개 있을까요? 그 지도에 한번 보시면은 그 부산광역시 옆에 경기도 그것도 그려놨죠. 경기도 그 깨알같이 막 경기도 성남시 뭐 해갖고 쫙 있죠. 그거 다 쉬어보니까 몇 개냐? 33개입니다. 33개. 엄청 많아요. 그래서 33개 시군이 포함이 돼 있는데 이거를 통일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규제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도 밑으로 가요. 시하고 군으로 갑니다. 시하고 군.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이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입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 어디로다 갖고 특, 광, 시, 군이라고 합니다. 특광시군. 물론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얘들도 포함되는데 얘들은 안 나오는 데가 없다 그랬죠.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다 되니까 이것들 따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생략하고요. 자, 계획을 수립하는 관할구역의 단위라고 할 때는 특광시군. 그래서 특광시군 관할구역 단위로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촘촘하게 토지의 계획이라는 게 다 수립이 돼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4개 속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특별시.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이 특광시용 관할구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도 궁극적으로는 전 국토에 빠짐없이 토지의 계획이 수립이 돼서 왜 여태까지 몰랐을 뿐이지 이런 토지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데 각종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하고 지자체 쌓아 묶어갖고 행정청, 위계질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다 미리 설명을 드렸고요. 하여튼 요게 앞으로 공법 공부하는데 베이스예요. 이걸 모르고는 절대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싸움 말씀드렸고요. 그럼 행정처 하면은 국가하고 지자체. 자, 이런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그거를 공법이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공법 이제 어떤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지 좀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